안녕하세요. 오늘은 미국 주식을 한다면 꼭 알아야 될 페이팔 마피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페이팔 마피아에 대해서 좀 알고 있어야 최근에 가장 잘 나가고 급등하고 이슈가 있는 그런 주식들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에도 계속 투자를 할 거라면은 한 번쯤은 페이팔 마피아에 대해서 꼼꼼하게 체크를 하고 가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공부하고 공부한 내용에 대해서 좀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좀 영상이 길더라도 한 번쯤은 꼭 어차피 봐야 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제대로 투자를 하실 거면 이 영상으로 좀 배우고 알아가시던가 아니면 따로라도 공부해 보시는 것을 좀 적극적으로 전 추천드립니다. 우선 이 페이팔 마피아가 뭐냐면은 페이팔을 만들 때 공동 창업하거나 이제 초기 멤버들입니다. 사진에 이렇게 번호로 좀 구분을 해놨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페이팔 초기 멤버들과 공동 창업자 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페이팔 마피아로 불리고 있고 이번에 영상 내용을 좀 마피아에 비유해서 좀 만들어 봤어요. 우선 여기 있는 사람들은 어차피 뒤에서 한 번씩 다 다룰 거고 여기서 이제 가장 유명하고 모두가 아는 핵심 멤버죠. 일론 머스크랑 피터 틸이 좀 가장 중요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영상은 제 1부부터 6부까지를 볼 거고 7부는 이제 결말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페이팔 마피아의 탄생부터 볼 텐데 실리콘밸리의 역사는 수많은 성공 신화로 가득하지만 페이팔만큼 특정 그룹이 조직적으로 기술 산업의 지형을 바꾼 사례는 드문 경우인데 페이팔 마피아로 알려진 이 집단은 단순한 성공한 창업가들의 모임이 아니고 그들의 성공은 재능, 압박감 그리고 독특한 기업 문화가 결합하여 탄생한 필연적 결과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이후에 수십 개의 혁신기업을 탄생시키는 청사진이 되었고 이들의 기원을 이해하는 것은 그들이 설립한 기업의 미래를 예측하는 첫걸음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기업이 이제 피터 틸의 팔란티어와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가 있죠. 그래서 이걸 좀 보다 보면 이 독특한 기업 문화가 좀 성공에 많은 기여를 했다고 저는 보여지더라고요. 이 독특한 기업 문화도 이들이 만든 거기는 해요. 우선 페이팔 마피아의 이야기는 1990년대 후반 닷컴 버블의 광풍 속에서 시작되었는데 피터 틸, 맥스 레브친, 루크 노색이 설립한 콘피니티와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엑스닷컴은 온라인 결제 시장에 패권을 두고 경쟁하던 별개의 회사였는데 콘피니티는 레브리친이 천재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온라인 사기 거래를 막는 혁신적인 보안 기술을 개발했고 이는 훗날 캡차의 전신이 되었고 반면 엑스닷컴은 이메일을 통한 간편송금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었고 치열한 경쟁 끝에 두 회사는 2000년 생존과 시장 지배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합병을 결정했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아는 페이팔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합병 이후의 길은 순탄치 않았는데 닷컴 버블 붕괴라는 거대한 위기 속에서 회사는 생존을 위해 처절하게 싸워야 했습니다. 이 닷컴 버블 때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무너졌죠. 이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회사를 살리기 위한 공동 투쟁은 멤버들 사이에 강력하고 지속적인 유대감 형성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는데 이 시기에 그들은 사용자 확보를 위해 신규 가입자와 추천인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파격적인 바이럴 마케팅 전략을 구사하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성장 공식을 만드는 능력을 증명했습니다. 이 전략이 지금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 가입자와 추천인에게 주는 거 지금 가장 유명한 데가 틱톡이죠. 틱톡이랑 비트코인도 처음에 이제 거래소들이 모집할 때 이 신규 가입자랑 추천인한테 현금을 엄청나게 뿌렸어요. 현금이 아니더라도 거기에서 이제 현금으로 쓸 수 있는 거 주고 이제 환전할 수 있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고객들을 그런 식으로 많이 끌어모아서 이제 락인을 시켜버렸죠. 틱톡은 아직도 지금 현금 이벤트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틱톡 라이트도 그렇고 이거 추천인 해가지고 하면은 되게 간단하게 한 2명에서 한 4명 정도만 초대해도 이거 한 5만원인가? 그냥 현금으로 줘요. 되게 쉽게 줘요 이거. 그래서 저도 이거 받았습니다. 그리고 혼자만 주는 게 아니라 친구들 같이 다 줍니다 저거. 둘 다 줘요. 그래서 되게 틱톡이 현금 이벤트를 굉장히 많이 하는 회사로 지금 좀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죠. 이제 기폭제가 된 사건은 2002년에 페이팔이 온라인 경매 거인인 이베이에 15억 달러라는 거액에 인수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페이팔 마피아에게 재정적 빅뱅과도 같았고 핵심 멤버들은 막대한 부를 손에 쥐었습니다. 이를 통해 자신들의 다음 도전을 위한 자본을 확보했습니다. 사실 이 사람들은 이때 은퇴했어도 충분히 그냥 부자로 살 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자기들 비전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인 좀 말도 안 되는 투자를 감행했던 사람들이더라고요. 이것도 뒤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성공 신화를 여기서 끝내지 않고 오히려 새로운 시작을 했어요. 페이팔의 민첩하고 엔지니어 중심적인 문화는 이베이의 전통적이고 관료적인 기업 문화와 극심한 충돌을 일으켰고 결국 4년 이내에 초기 직원 50명 중에 12명을 제외한 전원이 회사를 떠나는 대탈출인 엑스도스가 일어났습니다. 이들의 퇴사는 실패가 아닌 해방이었는데 억만장자가 된 그들은 은퇴하여 안락한 삶을 누리는 대신 다시 창업과 투자의 최전선으로 뛰어들었고 이는 실리콘밸리의 전례 없는 수준의 재능과 자본 그리고 검증된 성공 경험을 쏟아붓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들이 단순한 부자들의 모임이 아니라 마피아로 좀 치게진 이유는 그들이 공유하는 독특한 정신과 끈끈한 네트워크 때문인데 2007년 경제전문지 포춘에서 갱스터 복장을 한 이들의 사진과 함께 페이팔 마피아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이들의 정체성은 세상에 좀 각인되었습니다.
이들의 핵심 철학은 빠르게 움직여 기존 질서를 파괴한다라는 것으로 좀 요약할 수 있는데, 페이팔 시절에 형성된 이 문화는 실험 정신과 실패를 용납하는 분위기, 그리고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최적의 해답을 찾는 애자일 방식에 뿌리를 두고 있고, 이베이 매각 이후에도 서로의 회사에 투자하고 경영 자문을 하며 핵심 인재를 추천하는 등 상호 보완적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이게 단순한 인맥을 넘어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 생태계 전체를 움직이는 강력한 네트워크로 발전했어요. 이게 좀 되게 뿌리 깊게 내려가 있어서 이게 서로가 서로한테 계속 투자금을 넣어주고 좀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원동력으로 나중에 좀 되거든요. 이게 이제 기업을 운영하는데 엄청난 이점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확실히 그 이점을 잘 이용해서 이렇게 성장한 이유가 다 있더라고요. 이게 서로가 서로 회사한테 투자를 주고받고 좀 같이 넣어주고 지분 투자해서 초기 투자자로 들어가고, 이런 형태를 굉장히 많이 띠고 있습니다. 이들의 성공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음을 파악하는 것이 좀 중요하긴 한데, 이 사람들이 했던 많은 스타트업이 재능 있는 팀을 보유하고 또 많은 기업이 성공적인 엑시트를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한두 번 그렇게 된 게 아니라 하는 게 웬만하면 다 뻥뻥 터지고, 좀 이들이 꿈꾸는 세상으로 좀 나아가는, 최근에 이제 팔란티어를 가장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망한다 했지만 그렇게 끝까지 밀어붙여서 이거를 지금 이 지경까지 만든 거 보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스페이스X도 좀 그런 격이죠. 상장은 돼 있지 않지만요. 그러나 페이팔이 특별했던 이유는 좀 세 가지 핵심 요소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공동의 역경인데, 닷컴 동계와 이베이와의 문화적 충돌이라는 외부의 위협은 이들을 단순한 동료가 아닌 좀 전우로 만들었고, 둘째는 자본 확보입니다. 15억 달러 규모의 매각은 이들에게 기존 방식을 거부하고 자신들만의 규칙으로 세운 게임을 시작할 수 있는 재정적 자유를 부여했어요. 전 이 두 번째가 가장 중요했다고 봅니다. 이 자본 확보라는 게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 수 있는 너무나 큰 자유도를 줬기 때문에 이게 가장 큰 기폭제의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 없었어도 이들은 해냈을 것 같기는 해요. 마지막으로 좀 가장 중요한 거는 복제 가능한 문화적 청사진인데, 실력주의 엔지니어 중심 그리고 역발상적 사고방식으로 대표되는 페이팔 방식은 이들이 각자 영역에서 새로운 제국을 건설하는데 사용한 검증된 OS 같은 운영체제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어요. 투자자에겐 마피아 출신 창업가의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단순히 한 개인에 베팅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의 성공으로 검증된 문화적 운영적 프레임워크에 투자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일반적인 스타트업에 비해 실행 리스크를 현저하게 낮춰주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뭔가 창업한다고 이제 만든다고 하면은 보따리 싸들고 투자하겠다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너도 나도 많습니다. 여기에서 오는 이점이 굉장히 크죠. 일반적인 스타트업은 이 투자금 유치가 이제 생산을 가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그 투자자 의견이나 말을 엄청 좀 따라야 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 무조건 있거든요. 의견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 투자자들의. 근데 이들은 그런 거 말고 투자자들이 제발 돈 줄 테니까 해달라 좀 이런 식이어서 그런 압박이 많이 없죠. 거기에서 오는 이점이 굉장히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싫어서 상장을 미루는 회사들도 꽤 많아요. 이제 제 구독자분들이 많이 투자하고 있는 템퍼스도 좀 그런 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싫어서 창업하고 9년 뒤에나 이제 상장을 한 거예요. 지금 이유를 이런 식으로 들고 있어요. 거기도 이제 2부에서는 그 사람들의 영향력과 프로필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페이팔 마피아의 힘은 개개인의 탁월함에서 나오는데, 이들의 핵심 멤버들은 각기 다른 강점과 철학을 바탕으로 21세기 기술산업의 지도를 다시 그렸습니다. 이들의 프로필을 이해하는 것은 그들이 이끄는 기업의 전략과 미래를 꿰뚫어보는 열쇠라고 볼 수 있어요. 이제 지금 현재를 알아야 미래에는 어떻게 펼쳐질지도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미국 투자자라면 당연히 좀 알고 있어야 된다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 이 페이팔 마피아 피터 틸이 차렸다는 이유로 팔란티어가 절대 망할 수 없다, 그걸로 믿고 가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결국에 지금 팔란티어 보시면은 더 이게 신봉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선 피터 틸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팔 역할은 공동 창업자 겸 CEO, 페이팔 마피아의 좀 대부격으로 불리는 정신적 지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페이팔 이후에는 실리콘밸리의 전설적인 벤처 투자가이자 정치적 설계자로 변했는데, 빅데이터 분석 기업인 팔란티어와 벤처 캐피털 파운더스 펀드, 클라이엄 캐피탈 등을 설립했습니다. 2004년 페이스북에 50만 달러를 투자해 10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린 이라는 그의 성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이제 피터 틸의 핵심 철학은 기술 자유지상주의와 역발상적 사고가 그의 정체성인데, 경쟁은 패배자들이나 하는 것이라며 독점적 창출을 강조하고, 비트뿐만 아니라 원자의 세계, 즉 에너지, 운송, 생명공학 등 현실적 세계에 혁신에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학 교육에 회의적이며 이를 증명하듯 틸 펠로우십을 통해 젊은 창업가들이 대학교를 중퇴하고 창업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 펠로우십에 굉장히 큰 수혜를 입은 곳이 피그마죠. 피그마 창업자가 틸 펠로우십을 통해서 좀 중퇴를 하고 피그마를 창업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 천억
그 정도를 거머쥐었죠. 되게 어린 나이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제 인생을 살면서 그런 선택의 순간들에서 선택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 틸 펠로우십이 그 피그마 창업자한테는 굉장히 좀 중요했던 인생의 순간이 아니었나 싶어요. 좀 고집 부리면서 대학교 중퇴 안 하고 계속 다녔으면 또 다른 이야기가 펼쳐졌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 사람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며 실리콘밸리의 주류와 다른 길을 걷는 그의 정치적 행보는 현대의 그를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정치에도 좀 많이 관여를 하거든요. 아시다시피 머스크는 굉장히 도널드 트럼프에게 많은 지원을 했죠. 선거할 때. 그리고 실리콘밸리는 원래 역사적으로 민주당을 좀 지지하는 기반 세력들입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은 그것과는 좀 다른 정치적 행보를 보여서 조금 이게 포인트이긴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한국인 영어를 모를 수가 없는 일론 머스크인데 이 일론 머스크의 페이팔에서 역할은 페이팔이 전신인 엑스닷컴의 창업자이자 초기 CEO입니다. 페이팔 이후에는 연쇄 창업가의 대명사로 불렸는데 페이팔 매각 자금으로 우주 탐사 기업인 스페이스X를 설립하고 전기차 회사 테슬라에 투자해 CEO가 되었습니다. 많이 아시겠지만 원래는 테슬라가 머스크가 만든 회사는 아닙니다. 이제 인수를 한 회사예요. 이후 터널 굴착 회사인 보링컴퍼니,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기업인 뉴럴링크, 그리고 인공지능 AI 회사인 XAI를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트위터까지 인수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위한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제 트위터 인수에 관련된 인터뷰 중에 유명한 게 왜 했어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만약에 내가 이거를 인수 안 했으면 트럼프가 당선됐겠어요? 이렇게 그런 좀 이슈를 받았던 인터뷰 내용도 있었습니다. 머스크의 핵심 철학으로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인류의 다양성 종족화, AI의 미래 등 인류의 가장 큰 문제를 공학적 해결책으로 풀고자 하는데 지칠 줄 모르는 업무 윤리, 대담한 목표 설정, 그리고 대중 및 규제 당국과의 직접적이고 때로는 대립적인 소통 방식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 철학에 맞게 다 기업을 만들었어요. 테슬라, 스페이스X, XAI, 테슬라 FSD. 이게 다 이제 머스크 얘기 따라 다 모든 게 연결돼 있다고 표현을 해요. 결국에는 다 필요해서 서로가 상호 보완해줄 수 있는 일들을 위해 자기가 이렇게 만들었다고 항상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스페이스X로 화성에 가서 이 AI 테슬라 로봇이 이제 자동적으로 거기서 이제 건설을 하고 뭔가를 할 수 있는 것들을 위해 지금 나아가고 있다고 계속 말을 하고 있어요. 화성 가서 어차피 인간이 처음에 할 수는 없으니까 로봇이 하는데 자동으로 로봇이 인공지능 자기가 알아서 이제 할 일을 찾아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살 수 있게 만드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이제 다음은 설계자격으로 볼 수 있는 맥스 레브친이에요. 이제 이 사람의 페이팔 역할은 공동 창업자 겸 최고 기술 책임자 CTO, 페이팔의 사기 방지 시스템을 구축한 기술적 천재입니다. 페이팔 이후에는 사진 공유 서비스인 슬라이드를 창업해 구글에 1억 8,200만 달러에 매각했고 엘프에 초기 투자했고 이후 선구매 후결제인 핀테크 어펌을 설립해 금융산업에 다시 한번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제 어펌을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텐데 이제 2020년 코로나 초창기에는 되게 핫했던 기업이에요. 이 사람의 핵심 철학은 기술과 데이터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복잡한 금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좀 집중하는데 페이팔의 사기 탐지부터 어펌 소비자 신용 재창조에 이르기까지 그의 경력은 기술로 금융의 비효율을 혁신하는 과정 그 자체로 볼 수 있습니다. 딱 봐도 좀 특화돼 있죠? 이 기술로 금융을 어떻게 하려는. 다음은 이제 연결자격인 리드 호프먼입니다. 페이팔에서 역할은 경영 부사장이었고 중요한 운영 및 전략적 문제를 해결하는 소방수 역할을 좀 수행했습니다. 페이팔 이후에는 세계 최대의 비즈니스 전문 소셜 네트워크인 링크드인을 공동 창업하여 마이크로소프트의 262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에 매각했고 이후 벤처캐피털 그레이룩 파트너스의 파트너가 되었고 AI 스타트업 인플렉션 AI를 공동 창업했습니다. 그의 방대한 네트워크와 투자 포트폴리오, 에어비앤비나 진가 등 덕분에 실리콘밸리의 신탁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제 링크드인이 뭐냐면은 미국판 사람인 같은 건데 이제 사람인이랑 좀 달라요. 이런 기업들은 지금은 모르셔도 뒤에 가면 제가 또 다뤄놨기 때문에 그때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의 핵심 철학은 네트워크의 힘과 블리츠 스케일링을 신봉한다는데 블리츠 스케일링은 시장 지배를 위해 효율성보다 속도를 우선시하는 전략입니다. AI가 인간의 능력을 증폭시킬 것이라는 낙관론자이며 정치적으로는 민주당 주요 의원자로서 페이팔 마피아 내에서 피터 틸과 이념적 균형추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은 데이비드 섹스라는 사람이고 페이팔에서 역할은 최고 운영 책임자인 CEO, 회사의 운영을 총괄하며 급격한 성장을 뒷받침해줬습니다. 페이팔 이후에는 기업용 소셜 네트워크인 야머를 창업해 마이크로소프트에 12억 달러에 매각하는 성공을 거두었고 이후에는 B2B 전문 벤처캐피털인 크래프트 벤처스를 공동 설립했고 최근에는 저명한 정치평론가로 활동하며 트럼프 2기 행정부의 AI 암호화폐 차르로 임명되었습니다. 이제 보시면 정치적으로도 하나씩 발이 다 걸려 있죠. 이 사람의 핵심 철학은 제품주도 성장과 서비스형 소프트웨어인 세스 비즈니스 모델의 전문가고 야머에서 완성한 상향식 시장 진출 전략은 그가 투자한 포트폴리오 회사에 전수하는 핵심 성공 공식이고 정치적으로는 틸 머스크와 개를 같이 하며 기술 분야의 규제 완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세스형 비즈니스가 결국에는 망할 거다 될 거다 뭐 이랬던 베팅들이 있었거든요. 뭐 베팅이라고 하기엔 뭐한데 이제 망할 거다라고 강하게 예견했던 사람이 있고 미래는 이게 된다라고 주장했던 파가 있었습니다. 이 두 개가 나뉘었는데 결국에 지금 추세로 보면 이 세스
세스형 비즈니스가 굉장히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될 거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하실 때 이 세스형 비즈니스, 구독형 세스 비즈니스가 저는 조금 매력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로 볼 때 저는 항상 이것도 좀 보는 편이에요. 그럼 이제 다른 멤버들도 좀 간단하게 다뤄보면은 키스 라보이스라는 사람이고 페이팔의 경영 부사장 출신으로 부동산 플랫폼인 오픈도어, 지금 요즘에 핫하죠. 이거 밈주 돼가지고 오픈도어를 공동 창업하고 엘프, 유튜브, 에어비앤비, 스트라이프 등 수많은 성공기업에 투자한 다자기의 투자자이자 운영 전문가입니다. 현재는 코슬라 벤처스의 매니징 디렉터로 활동 중입니다. 이 오픈도어도 아마 피터 틸이 조금 샤라웃해서 좀 지금 밈주가 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이다 보니까 금리 인하기 때 이제 수혜받을 수 있다 이것과 이제 밈주로 올라가는 것과 이제 피터 틸이 찍었다 뭐 이거 그런 이유에서 지금 아마 밈주가 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밈주로 좀 핫하죠. 이제 다음은 제러미 스토플먼과 러셀 시몬스입니다. 각각 기술 부사장과 수석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출신으로 지역정보 리뷰 플랫폼인 엘프를 공동 창업했습니다. 그리고 체드 얼리, 스티브 첸, 자웨드 카림 각각 엔지니어와 웹 디자이너 출신으로 페이팔을 떠나 온라인 비디오의 역사를 영원히 바꾼 유튜브를 공동 창업한 3인방입니다. 이 3명이 유튜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팔았죠, 구글에. 이 기업 관련 얘기는 다음 장에서 다뤄놨습니다. 이제 여기가 기업 얘기인데 패밀리 비즈니스 주요 벤처에 대한 투자자 분석입니다. 페이팔 마피아의 진정한 영향력은 그들이 창업하거나 이끄는 기업들을 통해 구체화되는데 이 섹션 3부에서는 투자자의 관점에서 핵심 기업들의 설립 배경과 비즈니스 모델 그리고 시장 성과를 한번 분석해보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볼 기업은 테슬라예요. 한국인이라면 테슬라를 거의 모를 수가 없는 지경에 와버렸죠, 지금. 창업 및 머스크의 역할을 한번 보겠습니다. 테슬라는 2003년에 마틴 에버하드와 마크 타페닝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2004년에 초기 투자자로 참여해서 최대 주주가 되었고 이후에 경영권 분쟁 끝에 CEO이자 제품 설계자로서 회사를 이끌게 되었습니다. 그의 비전은 전기차가 내연기관보다 모든 면에서 우수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는 증명을 끝내기는 했죠. 근데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그 감성의 부분 그 감성의 부분과 아무래도 차의 품질 문제가 좀 없지 않아 있고 좀 내연기관을 아직까지 완벽하게 뭔가를 대체하기에는 조금 전 어렵다고 보거든요. 저도 차를 좀 좋아하는 편이긴 한데 아직도 전기차에 대한 좀 반감은 없지 않아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게 완벽하게 좀 좋아진다면은 그때 가서 좀 살 것 같기는 해요. 아직까지 모든 면에서 우수하다는 증명하지 못했지만 어느 정도 큰 부분의 증명을 이뤄냈고 판도까지 바꿔놨습니다.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보면 자동차 부분입니다. 전기차. 이거 모델 S3XY 이거 섹시로 하신 거 아시나요? 이 섹시를 맞춰서 지었다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다음이 사이버트럭. 사이버트럭이 좀 저조하다고 해요. 지금 한국에도 지금 정식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원래는 직수만 하다가 지금 이제 계약 받고 이제 인도 시작한다고 합니다. 계약 받고서는. 근데 어쨌든 북미나 이런 데서는 인기가 없다고 합니다. 트럭의 용도로 쓰기에도 애매하고 뭔가 좀 애매하다고 해요. 포지션이. 이거 한국에서 쓰기도 저는 좀 애매하다고 보거든요. 한국 어차피 트럭이 인기가 없고 그냥 좀 과시용으로 쓰이다가 좀 끝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 커요, 차가.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그냥 주차장이나 이런 데 뭐 하기가 엄청 불편해요. 캐딜락의 에스컬레이드가 사람들이 되게 좀 좋아하거든요. 크고 뭐 멋있어서. 근데 이걸 현실적으로 못 사는 게 차가 너무 커가지고 그런데 사이버 트럭도 살짝 E급이기는 해요. 그래서 이런 차들의 설계, 제조, 판매가 핵심이고 23년 회계연도 기준 전체 매출의 약 95%를 차지하는 주력 사업입니다. 근데 지금 이게 많이 감소해가지고 최근에 많은 조정을 받았죠. 유럽에서 되게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머스크가 경고를 보낸 게 공매도 너네 지금 조심해라. 좀 있으면 우리 신세대 FSD 나오니까 너네 조심해라 라는 경고성 메시지를 보냈죠. 근데 이렇게 신제품을 얘기하고도 머스크가 계속 좀 밀린 역사나 이력들이 있어서 살짝 시장에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에너지 생성 및 저장 부분입니다. 태양광 패널, 솔라루프, 그리고 배터리 저장 장치인 파워월 메가팩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및 기타 부분에서 보증회 수리, 슈퍼차저 네트워크 이용료, 보험 등의 수익을 포함하고 있고 탄소 배출권, 이 탄소 배출권이 좀 한몫했습니다. 역사적으로 테슬라의 초기 흑자 전환에 결정적 역할을 한 수익원인데 배출가스 기준을 맞추지 못한 다른 자동차 제조사에 탄소 배출권을 판매하며 막대한 이익을 창출했습니다. 이게 좀 엄청난 큰 버팀목이 됐습니다. 테슬라한테는. 그리고 미래 성장 동력인 AI와 FSD, 완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는 높은 마진의 구독형 수익 모델로 머스크는 이를 통해 로보택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수조 달러의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보택시의 기대감이 엄청 커서 그것 때문에 엄청난 상승을 했는데 지금 좀 실망 매물도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까보니 뭐 웨이모와 뭐가 다른데 웨이모가 난 거 아니야? 좀 이런 평도 많은 상태입니다. 좀 다음 스텝을 보여줘야지 좀 뭔가 있지 않나 싶어요. 이제 투자 분석 및 주가 성과를 보면 IPO 및 성장은 2010년 6월 29일 주당 17달러에 나스닥에 상장했는데 이후 주가는 폭발적으로 상승하여 한때 IPO 가격 대비 300배,
3만 프로 이상 오르는 기업을 투했습니다. 21년에는 시가총액 1조 달러로 돌파한 7번째 미국 기업이 되었습니다. IPO 날짜는 2010년 6월 29일이고 주당 17달러였습니다. 역대 최고가는 분할 조정으로 403달러인데 약 3만 프로 이상이 올랐어요. 야, 살걸. 일단 저는 테크주를 별로 안 좋아했는데 그때 코로나 때도 당연히 제가 안 좋아하는 주식이다 보니까 보잉이랑 이제 엑슨모빌 그런 정유주, 저는 오일 기업에 투자했거든요. 옥시덴탈이랑. 결국에 세 개 다 돈을 벌긴 했지만 제가 참다 이 오일주를 한 2, 3년 들고 있다 팔았거든요. 너무 그 오페케이 이런 거 하나에 흔들흔들 하는 게 좀 싫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수익을 보고 팔았는데 파니까 이제 상승의 폭이 굉장하게 크게 나오더라고요. 몰칸가 싶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제가 팔면 이렇게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옥시덴탈을 다시 샀어요. 옥시덴탈을 다시 사고 그땐 버핏이 안 샀었거든요. 버핏이 사서 올라서 저는 이때 다시 익절을 하고 보잉에 더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국장도 투자할 때라 좀 면세점주에 투자했는데 멸망했죠. 좀 좋지 못한 성과를 얻었어요. 그래도 그 해에 국장에서는 총 수익을 보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국장은 이제 테마주 격으로만 사용하고 뭐 가치적인 투자는 좀 안 합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은 미장만 하고 있고 국장은 다른 테마 또 좋은 거 생길 때 그때 이제 가는 전략을 취할 예정이긴 합니다. 이제 두 번째 기업은 팔란티어입니다. 2003년 피터 틸과 알렉스 카프 등이 공동 창업했으며 미국 CIA의 벤처 캐피털인 인큐텔로부터 초기 투자를 받았습니다. 회사명은 반지의 장에서 등장하는 모든 것을 보는 돌에서 유래했으며 이는 방대하고 이질적인 데이터를 통합하여 의미 있는 통찰력을 제공하려는 회사의 사명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은 정부 및 대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B2B, B2G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두 개의 핵심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선 팔란티어 고담, CIA, FBI, 국방부 등 정부의 국방 및 정보기관을 위해 개발된 초기 플랫폼으로 테러 위협 탐지 및 정보 분석에 사용되고 있고 팔란티어 파운드리는 에어버스, 페라리, BP와 같은 대기업을 위한 상업용 플랫폼으로 기업의 운영 데이터를 통합 분석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되게 좀 크다고 하더라고요. 매출 구성 보면 전통적으로 정부 부문 비중이 높았으나 최근 상업 부분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23년 기준 정부 계약 매출이 약 55%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이런 국방이나 보안 같은 이제 이런 예산 줄인다 나오면 이제 주가가 미친 듯이 막 폭락했었죠. 이제 망한다 끝났다 막 이랬었던 때가 딱 그때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대기업을 위한 상업용 플랫폼도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정부 매출 의존도가 좀 많이 내려가고 있는 편이긴 해요. 그렇지만 55%로 굉장히 높은 수치긴 합니다. 투자 분석 및 주가 성과를 보면 2020년 9월 30일 기준가 7.25달러로 직상장했고 주가는 높은 변동성을 보였지만 한 해 동안 400% 상장 이후 최고 900% 이상 상승하는 폭발적인 성장을 기록했고 24년에는 S&P 500 지수에 편입되었습니다. 이때 이제 제가 살까 말까 되게 고민 많이 했거든요. 이때 이제 50달러가 안 됐었어요. 그래서 40달러였는데 이거를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했는데 그 당시에도 고평가여가지고 이게 가치 판단이 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미 내가 투자하기엔 늦었다. 좀 보유자 영역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늦기는 전혀 늦지 않았죠. 근데 원래 S&P 지수 편입 이후로 뭔가를 사잖아요? 그러면 그 기업에서 손해보기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통계적으로 S&P 500 지수에 편입된 종목은 사면 대체로 손해보기 힘들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0년 9월 30일 날 직상장했고요. 주당 7.25달러로 IPO 가격 책정됐습니다. 역대 최고가는 186.97달러, 25년 8월 10일 기준이고요. 약 2478%입니다. 이 S&P 지수 편입되고 샀어도 좀 늦게 샀어도 50불에 샀어도 3배 이상은 먹을 수 있었죠. 300%. 뭐 결국엔 껄무새기는 하죠. 팔란티어 주주분들 축하드립니다. 부럽습니다. 다음 볼 기업은 비상장 기업이에요. 스페이스X. 상업 및 사명은 2002년 일론 머스크가 인류를 다행성 종족으로 만들고 궁극적으로 화성을 식민지화한다는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설립을 했습니다. 이게 돈을 엄청 쏟아부었어야 되거든요. 민간 업체가 없고 다 이게 정부 나사 쪽에 가 있었는데 이걸 다시 민간으로 가져와야 된다는 거를 이제 일론 머스크가 주장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돈이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힘든 건데 결국에 해내서 지금 이제 유일하게 흑자를 내는 우주 로켓 기업이 스페이스X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상장이라 완벽하게는 모르지만 그 스타링크 때문에 여기는 지금 흑자입니다. 스타링크가 돈을 많이 벌어다 주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스페이스X에는 투자를 못하지만 대체 투자처로 로켓랩을 많이 투자들 하고 있습니다. 로켓랩이 이제 스페이스X가 대형 로켓이라면 여기는 이제 소형 로켓들인데 이제 로켓랩도 대형 로켓을 준비하고 있어서
좀 기대되는 기업이긴 하죠. 이 기업도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로켓 기업 좋아하시면은 같이 한번 보시는 게 좋습니다. 비즈니스 모델로는 발사 서비스, 상업위성, 나사, 국방부 등을 위한 위성 발사가 핵심 사업이고 재사용 가능한 팰컨 9 로켓 개발로 발사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추며 우주산업 전체를 뒤흔들었어요. 다음은 이제 여기에 효자 상품인 스타링크입니다. 저궤도 위성 인터넷망을 통해 전 세계에 초고속 인터넷을 제공하는 서비스인데 현재 스페이스X에서 가장 큰 수익원이자 미래 가치의 핵심입니다. 그 다음은 스타실드인데 스타링크의 군사 및 국가 안보용 버전이라 보시면 됩니다. 미래 사업으로는 화성 탐사 및 달 착륙, 아르테미스 계획을 위한 차세대 우주선 스타쉽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기업 가치 및 IPO 전망은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비상장 기업 중 하나로 25년 기준 기업 가치 4천억 달러에 육박하거나 이를 넘어섰다고 보고 있어요. 머스크는 화성 유인 탐사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스페이스X를 상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으나 자회사인 스타링크의 분사 및 상장 가능성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장하면 지금 엄청난 대화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상장하면 미국 주식에 엄청난 난리를 불어올 주식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상장한다 그럼 로켓랩도 엄청 올라갈 거예요. 가치평가가 이거를 기준으로 가니까 로켓랩도 따라서 올라갈 거라는 기대감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많이 오른 거기도 해요. 로켓랩 회사도 좋긴 하지만. 다음 기업은 어펌홀딩스입니다. 2012년에 맥스 레브친이 기존 신용카드의 불투명하고 복잡한 구조에 대한 대안으로 설립했는데 성금의 후결제라는 트렌드를 주도하며 소비자에게 더 투명하고 유연한 결제 수단을 제공한다는 비즈니스로 창업을 했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은 소비자와 판매자 양쪽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양면 네트워크 구조인데 판매자인 가맹점은 어펌을 통해 결제가 이루어질 때마다 거래 수수료를 지불하고 어펌은 가맹점의 구매 전환율과 평균 주문 금액을 높여주는 대가로 수익을 얻습니다. 소비자는 일부 장기할부 대출에 대해 복리가 아닌 단리 방식의 이자를 부과하고 자체 가상카드 상품을 통해 결제망 수수료를 얻고 대출 채권 매각 및 관리에서 발생한 대출 채권을 제3자 투자자에게 매각하고 이를 관리해주며 수수료를 받는 구조입니다. 이제 투자 분석 및 주가 성과를 보면 2021년 1월 13일 주당 49달러에 상장했는데 주가는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며 21년 말 168달러를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이후는 급락했습니다. 이후 강력한 회복세를 보이는 등 시장에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중이에요. 최근 주가가 반등이 되게 세게 와가지고 좀 많은 반등을 이룬 상태입니다. IPO 날짜는 21년 1월 13일이고 주당 49달러에 IPO 됐고 역대 최고가는 168.52불입니다. 244% 정도 최고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링크드인이라는 기업입니다. 창업 및 비즈니스 모델은 2002년 리드 오프 머니 공동 창업했는데 프리미엄 모델을 기반으로 기업 대상 채용 솔루션, 광고 솔루션, 그리고 개인 유료 구독으로 세 가지 주요 수익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에 마이크로소프트에 262억 달러라는 거액에 인수되었는데 이는 역사상 가장 큰 기술 기업 인수 중 하나로 기록된 했는데 인수는 마이크로소프트에게 대성공이었으며 2024년 기준 링크드인의 연매출은 17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다음은 제 영상을 보는 모두가 아시는 유튜브입니다. 2005년에 체드 얼리, 스티브 첸, 자웨이드 카림이 설립했는데 초기에는 튜닌 훅업이라는 이름의 비디오 데이팅 사이트로 시작했으나 곧바로 일반 동영상 공유 플랫폼으로 방향을 전환하면서 폭발적인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선 창업 18개월 만인 2006년 구글에 16억 5천만 달러에 인수되었는데 이는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인수합병 사례로 평가받으며 현재 유튜브의 기업 가치는 수천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구글이 이거 진짜 인수 신의 한 수로 잘했죠. 구글은 좀 역시나 잘하는 것 같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래서 항상 구글 망한다 하는데 절대 안 망해요. 여기는 제가 구글에 대해서 다룬 영상도 있는데 지금 그 영상 찍을 때보다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가지고 그럼에도 좀 매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익절하고 나왔어요. 왜냐면은 좀 다른 게 더 매력적인 투자처가 있어서 나온 거지 만약에 매력적인 거 없었으면 구글 계속 들고 있었을 것 같아요. 알파벳. 다음 기업은 엘프고 2004년에 제러미 스토플먼과 러셀 시몬스가 맥스 레브친으로부터 100만 달러의 시드 투자를 받아 설립했고 지역 상점에 대한 사용자 리뷰를 기반으로 하는 크라우드 소싱 플랫폼으로 주 수익원은 이들 상점에 판매하는 광고입니다. 근데 좀 경쟁 환경이 치열한데 구글 지도, 소셜 미디어 플랫폼, 그리고 전문 예약 사이트들과의 치열한 경쟁에 직면해 있고 시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나 다른 마피아 기업들에 비해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투자 분석 및 주가 성과를 보면 2012년 3월에 상장했으며 다른 마피아 벤처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완만한 성장 궤적을 보였는데 이는 마피아 네트워크 내에서도 모든 벤처가 동일한 초고속 성장을 이루는 것은 아님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맹목적으로 그냥 막 투자만 되고 사업 비즈니스 모델을 잘 체크해서 투자를 해주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4부에서는 이들의 네트워크 효과로 자본과 영향력에 대해서 좀 봐보겠습니다. 페이팔 마피아의 진정한 힘은 개별 기업의 성공을 넘어서 이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시스템에서 나오는데 마피아라는 별명이 붙은 본질적 이유가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네트워크를 넘어 자본과 영향력이 순환하는 거대한 생태계를 이미 구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파운더스 펀드, 피터 틸이 설립한 대표적인 벤처 캐피탈인데 창업자 중심주의 또는 창업자 절대주의 철학을 바탕으로 운영되고, 이들은 창업자가 회사를 가장 잘한다고 믿으며 투자사가 경영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과 시장을 창조하려는 대담한 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고위험 고수익 전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투자하고 있는 템퍼스도 투자사가 경영에 과도하게 개입을 좀 못하고 창업자가 회사를 가장 잘 알고 새로운 기술과 시장을 창조하려는 대담한 기업에 좀 속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일단 의료나 헬스케어 섹터 자체를 대형 펀드들이 되게 좋아해요. 여기를 좀 의미가 일단 좋잖아요. 여기가 좀 그런 곳은 그런 것들도 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템퍼스에 좀 많은 매력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포트폴리오와 상호 연결성을 좀 보면 파운더스 펀드의 포트폴리오는 페이팔 마피아 네트워크의 지도와 같은데, 스페이스X, 팔란티어, 어펌과 같은 다른 마피아 멤버들의 회사의 핵심 투자자로 참여했으며 스트라이프, 에어비앤비, 페이스북 등 실리콘밸리의 다른 거물 기업에도 초기 투자했습니다. 이는 틸이 자신의 펀드를 통해 비공식적인 네트워크를 공식화하고 옛 동료들의 비전에 자본을 공급하며 생태계를 확장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크래프트 벤처스고, 투자 철학은 데이비드 섹스가 설립한 벤처 캐피탈로 창업가에 의한 창업가를 위한 펀드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특히 B2B 세스 기업을 대상으로 시장 진출 전략과 스케일업에 대한 실질적이고 운영적인 지원, 즉 성공 공식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고, 포트폴리오와 상호 연결성을 보면 크래프트 벤처스는 역시 네트워크 핵심 자본 공급원인데 스페이스X, 어펌, 팔란티어, 트위터, 우버 등에 투자했고, 이는 네트워크 내에서 이념적 지원, 파운더스 펀드와는 다른 보다 전술적이고 실용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의 상호 연결성은 단순한 우정을 넘어선 정교한 시스템으로 작동하는데, 이는 자본, 재능, 아이디어가 네트워크 내에서 자유롭게 흐르며 시너지를 창출하는 구조입니다. 피터 틸의 파운더스 펀드는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와 데이비드 섹스의 아머에 투자했고, 맥스 레브치는 제러미 스토플먼의 엘프의 핵심적인 초기 투자자로 참여했습니다. 히스 라보스는 옐프, 유튜브, 팔란티어 등 다수의 마피아 기업에 투자했고, 리드 호프먼의 추천은 피터 틸이 페이스북의 초기 투자를 단행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투자한 걸 보면 피터 틸이 스페이스X, 야머 초기 투자자랑 투자자고요. 맥스 레브치는 옐프의 초기 투자자이자 이사의 멤버입니다. 키스 라보이스는 유튜브, 옐프 개인 투자자이고 이사의 멤버입니다. 스페이스X, 어펌 여기 두 개의 투자자로 들어가 있죠. 스페이스X는 일단 비상장인데 여기에 투자자다? 이거 상장하면 이 사람은 뭐 그냥 이미 평생 먹고 놀아도 되겠지만 더욱더 부자가 될 수 있는 투자죠. 지금 여기에 투자하고 싶어서 안달난 사람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러한 관계망은 네트워크라는 단어로 부족하고, 페이팔 마피아는 기술적 파괴를 육성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자립형 생태계를 창조했고, 이 생태계는 자체 자본 공급원, 파운더스 펀드, 크래프트 벤처스, 자체 인재 파이프라인, 옛 동료나 필펠로우 그리고 공유된 이념을 갖추고 있는데, 이들은 특정 문제를 발견하면 네트워크 내에서 창업가를 발굴해 자금을 지원하고 운영 노하우를 전수하며 심지어 집단적인 정치력을 동원해 규제 장벽을 허물고 있다고 합니다. 이 규제 장벽 허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거를 이렇게 조직적으로 할 수 있다? 이제 그것만으로도 이제 엄청난 권력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정도는. 투자자에게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마피아가 이끄는 단일 기업에 투자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생태계 전체에 간접 투자하는 것과 같을 수 있고, 한 기업의 성공, 예를 들어 팔란티어의 IPO는 네트워크 전체에 더 많은 자본과 명성을 가져다주고, 이는 다시 다음 벤처에 투입됩니다. 이는 개별적인 스타트업이 결코 복제할 수 없는 강력한 선순환 효과, 즉 플라이힐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봐도 선순환 효과가 엄청나죠. 이거 팔란티어 IPO 보고 난 다음에 피터 틸이 다음에 만약에 뭐 만든다 이러면은 여기 미친듯이 이제 달라붙겠죠. 이제 이런 것들을 보고 사람들이 어느 정도 믿고 투자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제 낸시가 사면은 맹목적으로 같이 따라붙어서 올라가는 사람들처럼 뭐 같은 효과라고 볼 수 있죠. 이들은 자금을 가져와야 되는데 이제 골라받을 수가 있어요. 자금을. 이거면 엄청나게 좀 출발선이 다른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IPO 자체가 기업에 좀 투자금을 모집하기 위한 건데, 이제 여기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제 엑싯을 위한 IPO 정도로 봐도 되는 무방하지 않나 싶어요. 이제부터는. 이제 5부는 새로운 벤처와 미래 개척지인데, 페이팔 마피아의 영향력은 이미 성공한 거대 기업에만 머무는 게 아니고 그들의 자본과 철학은 이제 막 태동하는 새로운 산업과 차세대 창업가들에게 흘러들어가며 미래의 지형을 그리고 있습니다. 아직 상장되지 않았거나 초기 단계에 있는 이들의 행보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피터 틸의 한마디면 주가가 미친듯이 급등하는 이유기도 합니다. 이제 그래서 저들을 통해 미래에 어떤 기업이 지금 사람들의 관심과 기다림을 받고 있는지 보면, 엔듀릴 인더스트리스라는 방산 기업입니다.
페이팔 마피아와 긴밀한 관계를 가진 파운더스 펀드의 트레이 스티븐스 등이 오큘러스 창업자 파머너키와 함께 설립한 방산기술 기업인데, 록히드 마틴과 같은 기존의 거대 방산업체에 도전하며 소프트웨어 중심의 미래 국방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은 정부의 연구개발비에 의존하는 전통적인 비용 가산 계약 방식이 아닌 벤처 캐피털의 자금으로 자체 R&D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성된 제품, 자율 드론, 감시 센서, 지휘 통제 소프트웨어 등을 판매하고, 하드웨어는 그들의 핵심 기술인 레티스 AI 플랫폼을 탑재하기 위한 트로이 목마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투자의 시사점은 페이팔 마피아의 성공 공식이 거대하고 변화가 더딘 방위 산업에 적용되는 사례고, 약 300억 달러에 달하는 높은 기업 가치는 이런 파괴적 잠재력을 시장이 인정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키스라보이스가 운영자 겸 투자자로 이제 참여한 기업입니다. 오픈도어는 이제 유일하게 상장 기업이고요. 오픈도어 지금 밈주죠. 아까도 다뤘지만 이제 부동산 관련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거 피터티리 아마 샤라웃 해주고 막 그러면서 지금 이게 밈주 겸 해서 이제 금리 인하기 맞춰서 이제 부동산 다시 본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뜨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치 평가는 사실 저도 단타로만 들어가서 먹고 나온 거라 그게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상장된 기업 중에 오픈도어가 있고요. 오픈스토어 비상장입니다. 쇼피파이 생태계 내에 온라인 브랜드를 인수하여 운영 전문성을 투입해 성장시키는 새로운 벤처입니다. 파편화된 시장을 통합하려는 시도예요. 다음은 마크 인더스트리스인데, 수소 기반 자율 시스템을 개발하는 방산 스타트업에 대한 최근 투자로 라보이스가 방산 기술 분야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방산 기술에 뭔가를 접목시켜서 뭔가 하려는 시도들이 꽤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앞으로. 그리고 다음은 AI 프론티어 새로운 벤처들입니다. 인플릭션 AI, 리드 오프먼과 딥마인드 공동 창업자 무스타파 술레만이 설립한 회사로 보다 인간적인 개인 맞춤형 AI를 목표로 했습니다. 40억 달러의 기업 가치로 13억 달러를 유치했으나 이후 핵심팀과 기술이 대부분 마이크로소프트에 흡수되었고, 이는 AI 분야에 얼마나 막대한 자본이 몰리고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레카 랩스는 전 테슬라 AI 총괄이자 오픈 AI 창립 멤버인 안드레이 카파시가 시작한 AI 교육회사입니다. 카파시가 마피아의 직접적인 멤버는 아니지만 테슬라와 오픈 AI를 거친 그의 경력은 그를 마피아의 영향권 안에 가두기에 충분하고, 그의 새로운 도전은 이 생태계가 AI 인재 양성에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그리고 틸 펠로우십의 다음 세대 육성입니다. 이 컨셉이 피터틸이 재능 있는 젊은이들에게 10만 달러를 지원하며 대학을 중퇴하고 회사를 설립하도록 독려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는 그의 반기득권 친창업가 철학이 가장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프로젝트고, 중요한 점은 페이팔 마피아가 자신들의 이념을 공유하는 미래 창업가들을 길러내는 팜 시스템을 직접 구축하고 있음을 의미하고, 이를 통해 그들의 역발상적 세계관을 가진 차세대 주자들을 지속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들이 길러 키우는 뉴스 시스템 같은 거예요. 어려서부터 이제 길러가지고 프로에 바로 입단시키고 뭐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거의 마지막인 6부에서는 정치 이야기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팔 마피아의 진화 과정에서 가장 최근이면서도 가장 중대한 변화는 이들이 산업계를 넘어 정치 권력의 핵심으로 직접 진입하고 있다는 점인데, 이들은 이제 단순히 기술 트렌드를 만드는 것을 넘어 국가 정책과 규제 방향을 설계하는 새로운 권력 축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이제 음모론적 영화 같은 데서도 많이 나오죠. 많이들 아시는 이제 프리메이슨, 뭐 이제 이게 전면으로 나선 프리메이슨 정도 느낌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저런 막대한 자금을 가진 단체에서 이제 정치 자금 후원도 하고 로비도 하고 뭐 영향력을 많이 행사할 거 아니에요? 뭐 이제 그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틸과 트럼프, 머스크의 동맹인데, 2016년 피터 틸이 진보 성향이 강한 실리콘밸리에서 이례적으로 도널드 트럼프를 공개 지지한 것이 그 시작이었는데, 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일론 머스크와 데이비드 섹스까지 포함하는 강력한 정치적 동맹으로 발전했습니다. 원래 머스크도 공화당 지지자가 아니라 민주당 지지자였죠. 이들의 결속은 규제 완화, 자유시장 원칙, 그리고 기술 및 제조업에서의 국가주의적 미국 우선주의에 기반한 자유지상주의적 철학을 공유한 데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우선 이 권력의 도구들을 보면, 플랫폼 권력에서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여 X로 전환한 것은 단순한 기업 인수가 아니고, 이는 주류 미디어에 대항해 여론을 형성하고 자신들의 목소리를 직접 전파하는 강력한 도구를 확보한 것이고, 자본 권력으로는 이들은 막대한 자금을 선거자금 기부와 슈퍼팩을 통해 자신의 이익에 부합하는 정치인을 직접 후원하고 있습니다. 피터 틸이 후원한 JD 벤스가 부통령에 당선된 것은 대표적인 성공 사례입니다. 이들의 네트워크는 이제 정부 요직에 직접 배치되고 있는데, 데이비드 섹스는 AI 암호화폐 차르로, 트레이 스티븐스는 국방부 차관 후보로 거론되는 등 이들의 인물들이 행정부에 포진하면서 자신들의 기업과 정부 정책 사이에 직접적인 피드백 루프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페이팔 마피아가 기술 관료주의 국가를 적극적으로 설계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이는 데이터 중심의 공학적 접근법이 전통적인 정치보다 우월하다고 믿는 기술 리더들이 국가 통치에 직접 영향을 미치거나 참여하는 형태이고, 이는 그들이 시도하는 궁극적인 파괴적 혁신, 즉 정부 운영 방식 자체를 바꾸려는 시도로 볼 수 있고, 그들은 단순히 로비를 하는 수준을 넘어
정부의 공식적인 직책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머스크가 도지에 앉아있을 때도 굉장히 말이 많았죠. 그들의 공언된 목표는 AI, 암호화폐 등 자신의 핵심 산업에 유리한 법적 체계를 만들고 규제를 최소화하는 것이고, 이는 자신들의 사업적 이익을 정부라는 기계장치에 직접 내장하려는 전략적 움직임으로 보여집니다. 팔란티어의 시스템이 국가의 눈과 귀가 되고 스페이스X의 로켓이 국가의 운송수단이 되며, 이제는 그들의 사람들이 국가의 정책 결정자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팔란티어도 지금 너무 깊숙이 이제 들어와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냐 해서 굉장히 또 말이 많아서 이것 때문에 이제 하방 압력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페이스X도 비슷해요. 로켓 이거 관련된 거를 좀 여러 기업에 나눠라 이런 식으로 해서 로켓랩이 정부 수혜주로 또 각광받고 있어요. 저는 로켓랩에 지금 투자하고 있진 않습니다. 투자금이 있었지만 익절하고 빼서 다른 것에 투자하고 있어요. 투자자에게 이는 새롭고 복잡한 차원의 기회와 리스크를 동시에 의미해주는데, 한편으로는 팔란티어, 스페이스X와 같은 기업들이 우호적인 정책과 막대한 정부 계약을 통해 폭발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이들의 깊은 정치적 연루는 기업의 운명을 정권의 향방에 따라 크게 좌우되게 만든다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이걸 잘 보여주는 게 이제 머스크죠. 트럼프랑 계속 치고받으니까 테슬라 주가가 그날 엄청나게 빠지고, 그 반대급부인 로켓랩 같은 건 또 오르고, 뭐 그것 때문에 주가가 휘청휘청해서 주주들만 이제 완전히 안에서 이제 고통받았죠. 그리고 행정부가 바뀌면 계약이 재검토되거나 규제가 강화되는 등 운명이 뒤바뀔 수 있어요. 따라서 이들 기업에 투자하는 현대 투자자는 재무 분석가인 동시에 정치 분석가의 시각을 갖춰야만 한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여기에 투자하지 않더라도 항상 같이 봐야 돼요. 이 정치랑 또 금융, 그 주식이랑 이런 투자 문제랑은 또 뗄래야 뗄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주식을 하려면 정치부터 사회 뭐 이런 다 봐야 됩니다. 온갖 게 합쳐져 있는 복합체의 생물체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뭐 다 체크를 어차피 하셔야 됩니다. 이제 영상이 길었지만 결론을 내고 끝내보자면, 페이팔 마피아의 서사는 21세기 자본주의의 흐름을 정의하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 중 하나고, 그들은 파괴적인 제품을 만드는 것에서 시작해 산업 전체를 뒤흔들었고, 이제는 통치의 프레임워크 자체를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궤적을 이해하는 것은 미국 주식 시장의 미래를 탐색하는 데 있어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페이팔 마피아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 될 거예요. 중요한 투자를 하실 때는. 근데 저랑 같이 이 정도만 봤으면 대충 앞으로 나올 어떤 기업을 보는데, 거기가 이제 페이팔 마피아가 투자했거나 거기서 이제 차렸다 하면은 이제 한 번 더 검토해보시고 꼼꼼하게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게 아니고서는 이 정도만 알아도 충분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요약해보자면, 페이팔 마피아의 성공은 복제 가능한 문화적 모델, 자생적인 생태계, 그리고 이제는 강력한 정치 세력이라는 세 가지 축으로 요약되는데, 그들의 핵심 전략은 기술적 우위와 정치적 영향력을 동시에 활용하여 금융, 항공우주, 국방, 에너지와 같은 진입장벽이 높은 규제 산업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는 거예요. 이제 실행 가능한 투자 테마를 보면, 검증된 창업가에 투자하라, 페이팔 마피아의 성공은 아이디어가 아닌 창업가에 베팅하라는 투자 격언을 가장 확실하게 증명해주고 있고, 원자의 혁신을 찾아라, 가장 야심찬 벤처들 테슬라, 스페이스X, 엔드릴은 디지털 세계가 아닌 물리적 세계에 존재하고, 소프트웨어 원칙을 전통 산업에 적용하여 혁신을 일으키는 기업에 주목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치적 리스크와 보상을 가격에 반영하라. 이 그룹에게 기술과 정치의 경계는 사라졌지만 투자 결정에는 반드시 정치적 변수까지 고려해서 투자를 저희는 해야 됩니다. 페이팔 마피아는 단순한 인맥을 넘어 하나의 현상이자 투자 철학이 되었고, 그들이 개척한 길은 앞으로 수십 년간 기술산업과 자본시장 그리고 정치 지형에 깊은 영향을 미칠 것인데, 따라서 이 새로운 권력의 축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것은 현대 투자자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페이팔 마피아에 대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